예, 취임 후 열흘까지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을 보냅니다. 조직 개편과 후속 인선 등 전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은 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고요. 지난 전국을 저희가 좀 분석해 볼 텐데 일단은 먼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수위도 없이 사실은 달려온 열흘 동안이었었는데요. 예.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실은 불통과 또 독선, 예. 국민과 떨어져 있었던 정말 권위적인 모습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대통령, 또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부터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어울려서 함께 셀카도 찍고요. 예. 또 참모들과 함께 와이셔츠 바람으로 차도 마시면서 커피도 마시는 모습도 전례 없이 청와대 직원들과 대통령이 과거 식사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술직에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겸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형식에서도 바뀌었고요. 예.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총리 후보자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다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등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께 직접 소통하고 함께 국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 탈권위, 협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좀 꿈꿔왔던 친근하고 함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로 예. 또 더불어서 함께 어려워하는 민원인에게 집안까지 불러서 라면을 끓여준다든가 일단은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였다. 5.18 기념식 때는 또 그 유가족을 직접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대통령. 이제 이런 형식에서는 저는 첫 발자국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스템화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첫 발자국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19대 대통령이자 또 새로운 정부의 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인상을 줬다.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는데요. 지속되고 시스템화되는 것 이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례화돼야 된다. 자, 이상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 한 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꺼번에 두 대가 오더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파격적 행보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예. 그 파격적 행보라는 것이 일상적인 관습에서 이제 벗어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행보 이런 예.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형태를 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되겠죠. 그 저희들이 이제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좀 이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취임한 지 열흘 남짓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들 이런 행보들은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거의 비슷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 처리라든가 행보라든가 그다음 참모진들과의 어떤 격이 있는 대화 그리고 소탈하는 이미지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바마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PI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이미지 전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대중의 여론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대중의 여론을 집중시켜 모으지 못하면 정책 수행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점을 착안했는지는 몰라도 대중적 집중 그리고 포커스를 받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책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 같으면은 뭐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2, 30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두고 봐야 되죠. 성의. 뭐 소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소통을 청와대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고 토의를 했는데 소통에 대한 정의는 정성입니다. 정성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져가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 30%는 그 성의를 봐야 되겠죠. 정성. 알겠습니다. 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뭐 파격적인 소통 행보만큼 파격 인사 행보도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후폭풍이 좀 거셀 것 같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사 문제도 역시 뭐 국민들께 뭔가
바뀌었구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70대였던 비서실장이 50대 비서실장으로 바뀌고요. 예. 또 예비역 중령으로 강제 사실상 퇴역을 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 과거 사성이나 삼성 장군이 임명되던 자리에 여성 유리천장의 벽을 뚫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예.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도구 역할, 다시 말해서 권력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거거나 아니면 권력의 힘에 함께 더불어서 권력이 되는 그런,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바로 김기춘, 우병우 라인에 의해서 모든 검찰 권력이 결국은 대통령의 그런 불통과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상대에게,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권력의 힘이란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피해자로서 특히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에 열심히 나섰던 윤석열, 사실 평검사를 중앙지검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인 거죠. 다시 말해서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의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화됐던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지금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첫 출발의 신호탄으로 이런 부적절한 만찬 자리, 다시 말해서 수사 주체와 수사의 대상자가 함께 수사가 끝나자마자 예. 특히 우병우 전 민족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된 지 나흘 만에 예. 서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도 특수활동비라는 그런 비용들이 서로 간에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개혁의 출발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평검사였지만 정말 대가 세고 뭔가 불의에는 저항했던 예.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아마 일선의 검사들도 우리가 부당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검찰 개혁의 출발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텐데요. 예. 그러나 과거 전례에 보듯이 검찰에서 내부에서 또 저항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절차로, 그리고 검찰 내부 구성원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저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깨려고 그러면 단단한 망치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적재적소라는 겁니다. 이 검찰에 대한 개혁은 무엇보다도 힘든 개혁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했고 그에 대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단단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격을 주려고 그러면 어지간한 충격으로 이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사개혁과 정책개혁이겠죠. 예. 그래서 인사개혁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병우 수석의 라인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예. 박근혜 정부 때 소위 그 충성을 했던 그런 검사들, 일부 검사들, 이런 검사들을 솎아내고 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검찰 지도부의 퇴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를 뭘로 파괴할 수 있느냐? 인사를 밖에는 파괴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뭐 무려 5개수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23기니까. 예. 예. 그렇게 23기는 물론 원래 이제 검사장의 승진 케이스에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23기가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 위에 기수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개혁을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후에 검찰 조직을 다 잡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 쉽게 랜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첫 번째 인사를 단추를 꿰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검찰의 입장에서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또 조금 다른 결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면으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사장에 예. 대한 성향입니다. 성향이 굉장히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조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검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복직을 할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인사개혁에 대해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어쩌면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렇죠. 예, 예. 반대로.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인사 개혁을 해야 되고 조직을 랜딩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적 조치로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했단 말이죠. 예.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제도 개혁에 대한 그렇죠. 부분은 다르다.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상시에 윤석열 지검장의 업무적 성격이라든가 행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념을 편중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예. 검찰에 대한 프라이드로 편중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글쎄요, 그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그 지검장이 임명되는데 이 지검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단단한 인물이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한 인물이다 보니 이게 여론에서 지금 이거를 미디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지금 문준용 씨 사건이라든지 그 장관 그렇죠. 그런 예. 여러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있단 계류됐기 말이죠. 때문에 예. 그거를 만약에 강하게 이제 처리하다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부담이 갈 수 상당히 있는 부담이 문제잖아요. 되죠. 예. 그런데도 이런 인물을 임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검찰 개혁에 정말 그 정당성을 갖고 있고 명분을 갖고 있구나. 예, 예. 왜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역량 분석을 합니다. 보통 청와대 인사에서는 지금 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자칫 정부에 미칠 수 있는 나쁜 파장은 없는 것인가 이걸 제일 먼저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은 윤석열 지검장 임명했다 그러면은 예.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차적으로 검찰 개혁의 당화성 먼저 포진해 있던 잘못된 우병우 사단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되는 그런 명분이 먼저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시 바꿔내는 네. 역할을 윤석열 검사장이 맡았다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이 단순하게 검찰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사장이 그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예. 저는 그 조직이란 말을 국민,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 헌법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그동안 기수문화라든가 그런 조직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윤석열 검사장이 보여왔던 모습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과정 등에서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의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할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원칙과 정의에 맞는 그런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하라고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윤석열 지검장의 그런 검찰 내에서 모습을 본다면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단순하게 검찰 조직을 보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역풍이 따를 겁니다. 아마 국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따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예. 그런 제도적인 개혁, 시스템의 개혁, 인사의 개혁 그리고 미진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든가 예. 또는 정윤회 문건 수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아마 나가주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한편 외교 안보라인 인선은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이겠죠. 인선이 외교 안보 라인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위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작용됐었던 부분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대북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외교 정책에 대한 노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하고 결국 외교냐 국방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선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쪽으로 이념상 치우친 사람을 하게 되면은 예. 뭐 국방 정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좌파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죠. 이제 청와대 인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실무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배치가 되고 청문회에 올라가는 국정원장 자리에다 이런 자리들은 인선을 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평판 조사가 끝나면 검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검증이 13개 부처에 다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범죄 기록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형법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하더라도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시간적 소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좋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선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작업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서훈 국정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라든가 또는 네. 정치권과의 원만한 관계로 봤을 때는 총리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가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 또 행정의 경험, 또 언론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보면 뭐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사실 또 살아온 삶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흠결이 나올 수도 있기 의외의 때문에 지점이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몇 가지 사안들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가 또는 부친의 땅을 상속했던 문제,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이 검증을 통과할 정도의 사안인가 아니면 만일의 경우 여기서 새로운 사안이 불거져 나와서 사실은 검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은 청문회는 굉장히 칼끝 검증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사실은 통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는 야당에서 얘기했던 것이 도덕성과 또 능력 자질을 보겠다. 그리고 특히 국정원 내 국내 정보 수집을 하는 파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라는 그동안의 서훈 내정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예. 만일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공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악용돼 왔던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답변을 할지 예. 그리고 향후에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는 방침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그동안 가져왔던 삶에 대한 도덕성 물론 국정을 평생을 뭐 국정원에서 지내왔고 또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워낙 정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두 분 다 통과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또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 야당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집권 초기니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참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다른 데와 상황이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초기 지지도 그리고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치 이것이 워낙 높다는 겁니다. 80%를 넘을 정도로 예. 워낙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아주 초미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소위 말해서 한 방이 없는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여기에 대해서 자칫 신상 들기로 갈 경우에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만큼 그걸 뒤집을 만한 큰 예, 뒤집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나오지 않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10년 동안 여당을 하면서 야당이 만만한 저격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무엇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예.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10년 동안 여당 하다 보니까 방어적 자세만 있었지 공격적 자세를 날이 좀 녹슬었다는 그렇죠. 평가시네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번 청문회가 자칫하면 그냥 무딘 칼로 그냥 전쟁이 나가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편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큰 화제가 개헌이었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걸림돌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나와 있나요? 일단은 협치를 어느 정도까지 야당과의 신뢰 속에서 해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리를 굉장히 정성을 들였고 직접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들까지도 다 오는 장면에 직접 마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또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도 어제 자리는 상당히 만족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깊은 신뢰로 연계돼서 서로 간에 갈등에 대한 사안까지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예.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도 어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과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야당과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있어서는 또 전문을 또 어떻게 하는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넣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또 이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더구나 또 상설 협의체를 일단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지금 초기에 당내 갈등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에 대한 사안에서 야당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나올 경우는 사실은 상설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협치 그리고 야당과의 겸허하고 또 격이 없는 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인 진행은 잘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갈등이 되는 사안들 서로 시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의 지점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고요. 또 네. 야당이
사실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사실은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과 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야당과 조율을 하는 그런 협치의 프로세스를 잘 밟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운은 뛰어났는데 서로 이렇게 한 보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참 힘든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치력에 대한 부분들은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소위 뭐 상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협치에 대한 주장, 그 당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쪽이 문재인 정부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손을 벌려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격화됩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5.18 전문에 들어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되는데 이 개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대통령이 발의해서 바로 국민투표,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를 거쳐서 국민투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국회가 발의해서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제라는 겁니다. 이 갈 길을 멀고 넘어야 될 산은 많다는 것이죠. 네. 뭐 당장 5.18 전문에 들어가야 될 어떤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될 5.18 민주 정신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권력 분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분산까지도 뭐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이에 대한 개헌안을 누가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가 만들어서 이걸 개헌안을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국회에서 만든다는 개헌안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부터 시작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 권력 분점의 문제 모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 6월에 해야 되는데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지요.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